안녕하세요. 존버 좋은 번화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더위에 너무 힘드시죠? 근데 이제 금값이나 아니면은 주식은 서서히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여러 기사가 막 계속 나와요. 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 팍팍 나오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뭔가 큰 게 변하고 있다. 제가 매번 여러분들 공부시켜 드리는 거시적인 매크로가 뭐예요? 기축통화가 점점 바뀌고 있다. 그 문제는 미국채에서 드러난다. 지금 일본 엔화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켜주겠다. 제발 미국채 팔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결국에는 미국이 일본의 목줄을 착 잡으면서 미국채를 못 팔게 만들었죠. 그게 다 뭐가 있을까? 결국 미국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근데 그걸 알자마자 금값이 갑자기 또 요동치고 있죠. 은이랑 지금 또 요즘 랠리를 가려고 $4,200 넘고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는 한국은행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왜 13년 만에 다시 금을 사기 시작했나 이렇게 해서 금을 다시 살 거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제가 한번 이거 읽어 봤거든요. 읽어 보면서 '아 이런 이제 변화에 적응을 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탈달러 선언은 할 수 없고 그냥 외환부유에게 다변화 정책으로 그렇게 하려고 금을 뒤늦게나마 13년 만에 또 이제 모아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금을 모으면서 한국은행이요. 미국채를 서서히 줄일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시기가 계속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이거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지금 큰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가 이제 점점 더 구독자가 늘어나고 10만, 20만, 30만, 40만 이렇게 갈 때 되면은요. 그때 되면 뭐 금값이나 여러 가지 이 변화가 아마도 제가 말한 대로 변화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 한 장으로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달러를 버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이 당장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달러나 이 미국채만으로 운용하기에는 재정적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게 달러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ETF 원래는 ETF 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 분기에 해외 상장 ETF를 소량 매입했고 8월 3일 발표는 국내 재령 금까지 살 수 있다는 이 매입 결제 보관 체계의 구축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프라를 만들면서 국내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금을 모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수익이 아니라 당연히 보험 차원이죠. 다들 중앙은행들이 보험에 들어갔다니까요. 한국이 좀 진짜 많이 늦은 겁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중앙은행들은 금 매입량을 늘리고 있었고요. 근데 한국은 2013년 이후에 13년간 추가 매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얼마를 이렇게 매입했나 이렇게 보니까요. 이 총 지금 갖고 있는 게요. 한국은행이요. 104.4 톤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2011 년부터 13 년에 90 톤을 또 샀다고 하거든요. 이때 가장 많이 사고 그 이후로 13년 동안 공백이었다. 그러니까 2011 년에 40 톤을 샀고 그다음에 12 년에 30 톤, 그다음에 2013 년에 20 톤을 샀고 그 이후에는 13년 동안 실물금을 매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2011 년부터 13년 이 3년 기간 동안 90 톤을 매입을 하고 난 후에 그렇게 크게 매입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이제 "무엇이 바뀌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이 금 ETF를 통한 투자를 재개를 하겠다. 했죠. 이미 했죠. 그래서 2 분기에 해외 상장 금 ETF 소량 매입했고요. 그래서 금 ETF는 당연히 실물보다는 매매가 쉽고 유동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보관 인프라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ETF 활용은 아직 드문 사례지만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단계로 ETF를 선택했다가 제가 봤을 때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 ETF는 좀 위험해. 종이금은 중앙은행이 매입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국내에 생산하는 이 금을 매입을 하려고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LSM&M 여기랑 이런 국내 재련 업체가 이제는 구리 재련 과정에서 생산한 금을 원래는 수출 예정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이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이런 협력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 체계를 구성을 해서 한 지금 연간 좀 너무 적네요. 4톤에서 5톤 규모를 아마도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지금 뭐 국내 금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내에 대량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시세 기준의 이 장외 협력의 협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국제 금시장에서 금을 사서 대부분이 지금 영란은행 금고에 보관을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국내 생산한 이런 금은 예탁 결제 시스템, 한국 예탁 결제원이죠. 여기에 이제 보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처와 이제 보관처를 동시에 이제 다변화한다. 야,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다극화가 열린다. 한국도 이제 뒤늦게서야나마 이렇게 준비하죠. 그래서 런던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 자체적으로, 제가 런던에 있는 것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냥 한국에서 자체 생산해서 그건 한국에 놓겠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진짜 최대한 눈치 보면서 아마 진행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거 대놓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서서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누적 보유량이 진짜 너무 말이 안 됐어요. 2013년부터 26년까지 지금까지 진짜 한 톤도 구매를 안 했다는 거는 조금 말이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매입에 나선 거는 진짜 그래도 뒤늦게나마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매입을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당연히 이제 너무 편중된 이 달러 비중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은, 현실적인 이유는 이 외환 보유액에서 지금 미 달러화가 69.5%고 금이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타 자산이 27.5%로 너무 이제 달러에 편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은행은 이 104.4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너무 적죠. 3%대밖에 안 되니까 지금 보유량 기준으로도 세계 중앙은행 있잖아요. 중앙은행 순위에서 39위에서 41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 10위권 안에, 그리고 HBM 막 이런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이 IT 강국 국가가 지금 금 보유량은 41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진짜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조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한국은 수출입 결제, 그다음에 외화 부채 상환, 그다음에 외환 시장 개입 이런 거가 달러를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달러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기 때 지금 원화 가치 방어하려면 결국 시장에 이 공급할 수 있는 달러가 많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달러 비중이 지금 평균, 전 세계 평균이랑 비교해봐도 높은 거는 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평균이 56.8%인데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69.5%로 12.7% 이렇게 평균보다 좀 높다. 네, 높은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갑자기 이제 저는 달러 약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좀 살짝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달러 비중이 높으면은 동시에 노출되는 위험이 뭐냐? 요즘 진짜 노출이 많이 되고 있죠. 여기 나와 있죠. 미국 국채 가격 하락. 그래서 보유자산 이제 평가 손실로 직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장기금리 상승,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이 이제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 변동이 원화 환산 가치와 이제 통화를 하나의 좌우를 시켜버린다. 달러 가치가 이제는 원화도 뭐 좌우해버리고 우리의 지금 목줄을 이렇게 달러가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40조에 달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재정 적자를 봤을 때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나와 있죠. 미국은 13개월 동안 3.6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90억 달러 이상입니다. 워싱턴은 수입 문제가 아닙니다. 지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이 미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이제 40조 달러까지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는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랑 척을 질 일은 없지만 그래도 미국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산 동결이랑 금융 제재까지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경제 위험이 아니라 정치적인 위험까지 점점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결정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유액의 전체 가격이 연동돼 버려서 결국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통화 주권이 점점 이제 미국에 이렇게 목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금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미국채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국채는 예전만큼 완벽한 자산이 아니다.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거에는 지금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운용할 때 미국채는 거의 이상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고 필요할 때 즉시 달러로 바꿀 수 있고 이자도 지급하며 신용 위험도 사실상 가장 낮게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도 오랫동안 금보다 이 미국 국채와 달러 표시 채권을 선호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하는 관계자는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는 반면 미국채는 이자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운용 측면에서 국채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미국의 이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서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미국이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세금을 올린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세금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출을 줄인다. 이것도 매우 어려운 방법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부채를 낮춘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많은 중앙은행과 장기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가 명시적인 디폴트보다 인플레이션과 금융 억압을 통해서 부채 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저는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채는 만기까지 달러를 돌려받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하지만 그때 이 돌려받는 달러의 구매력이 만약에 떨어지면요. 명목상 원금은 보존돼도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반면에 이 금은 이 특정 국가의 부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채무도 아니고 그다음에 은행의 예금도 아니고 특정 기업의 약속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채무죠. 의무가 없는 무부채 그러니까 채무가 없는 무상대방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미국채를 버릴 수 없지만 미국 국채만 들고 있는 위험도 외면하기 어려워졌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거고 금을 모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죠. 또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동결 이후 금의 의미가 바뀌었죠. 이 중앙은행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금을 본격적으로 이 매입했던 분기점이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해외 외환 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동결했죠. 그래서 이 사건은 각국의 중앙은행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죠. 그게 뭐냐? 외환 보유액은 내 나라의 자산이지만 다른 나라의 금융 시스템 안에 보관돼 있다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 미국 국채를 보유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안전한 자산을 가진다는 뜻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청구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자국 또는 우호적인 장소에 보관한 실물금은 결제망이 차단되더라도 보유권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러시아처럼 미국의 이제 제재 대상 가능성이 될 가능성 죄송합니다. 말을 좀 꼬였네요. 이런 걸 걱정해서 금을 산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외환 보유액의 다변화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재 대상 여부가 아니라 러시아 사태를 통해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의 개념을 수익성과 유동성 중심에서 회수 가능성과 이제 정치적 중립성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수익성과 유동성에서 이제는 회수 가능성과 정치적 중립성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주고 필요할 때 즉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국채여서 좋았는데, 그게 이제는 이 경제적으로도 안전해도 남의 금융 시스템 안에 있는 게 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없게 되니까 결국엔 이게 더 많이 중앙은행의 이 가치를 반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이제 달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에는 이자가 없잖아요. 이자가 없는 비효율적인 자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하러 금을 갖고 있냐. 별로 필요 없지 않냐. 이자도 안 주는데 뭐하러 갖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국제 결제망이 흔들리고 국가 간의 이제 금융 자산이 무기화되는 상황에서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금은 평상시 수익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극단적인 위기에서 작동하는 최후의 준비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중앙은행들,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금이 증가 예상, 이렇게 향후 12개월 전망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세계 금협회에서 이거를 전 세계 중앙은행을 상대로 12개월 동안 금 보유량이 증가할 것이냐 이거를 물어봤는데, 거의 뭐 보면은 89%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기 기관의 금 보유량 확대 계획은 45%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한 달 동안 보고된 중앙은행의 순 금 매입량은 41톤 이렇게 되었고요. 폴란드,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주요 매수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매수국으로 가고 있었고, 물론 이 2026년 상반기 중앙은행의 매입 속도는 전년보다는 둔화됐습니다. 세계금협회 수정치에 따르면 1분기 지금 매입량은 당초 추산보다 크게 줄었고, 상반기 중앙은행과 국부펀드의 총 매입도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중앙은행과 이 중앙은행이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금을 쓸어 담는다는 표현 과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속도 조절과 이 방향 전환은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죠. 그래서 속도가 조절되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26년 1분기 매입량이 단초 추산보다 아까 하향됐고 점점 이렇게 매입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속도는 조절하지만 방향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가 급등이나 외환시장 방어 필요 시에는 매입은 일시 감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모아가는 추세에는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금 보면 준비 자산을 장기적으로 다변화하려는 구조적 흐름은 그대로 가고 있고, 금 비중을 높이려는 목표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결정도 단기 금값 전망보다 이 흐름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속도 조절과 방향 전환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금 매입 속도 둔화를 중앙은행의 이 수요 종료로 읽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은행도 모아가고 있으니까 한국도 이제는 모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 이 달러 패권은 유지되지만 이 달러의 독점적 지위는 약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점점 이제 탈달러가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이런 AI한테 물어보면요, "탈달러가 오고 있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서히 오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25년 4분기 전 세계 공시 외환 보유액 달러 비중은 56.77, 56.8% 였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여전히 압도적인 1위 준비 통화입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20.2 3%, 그다음에 위안화는 1.95%, 한 2% 정도 되죠. 이거에 불과한데, 즉 위안화가 당장 달러를 대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조금 있긴 있죠. 중국도 지금 자본 통제, 그다음에 시장 투명성과 이 자산 회수 가능성을 문제로 대규모 보유가 어렵다. 위안화도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이런 현실적 대안이 금이죠. 그래서 달러를 줄이고 위안화를 대규모 늘리기는 부담스럽고, 유로 역시 유럽의 정치 재정 리스크가 있으면 유럽 망하고 있잖아요, 점점. 그리고 엔화는 일본의 초고령화, 엔화도 지금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파운드화도 이제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으로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달러에서 위안화로 이제 패권 이동이 아니라 달러에서 이제 금, 유로 조금씩 분산되는 준비 자산의
다극화가 열리고 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흐름이 계속 꾸준히 되면서 결국에는 달러 단극 체제에서 이제는 달러 금 유로 이렇게 점점 쓰는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한국은행도 여기에 맞춰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위안화가 2%밖에 안 되고 달러가 56.8%로 압도적인데 무슨 달러가 탈달러가 되고 달러가 힘들어지고 있고 미국채가 점점 힘들어질 거냐 이렇게 예상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게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비중만큼 미국은 부채를 늘려왔잖아요. 부채를 늘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보면은 부채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10억 자산가인데 뭐 부채가 막 여기에 또 20억이 있어. 20억이 있고 10억은 뭐 순자산이긴 해. 근데 20억도 부채가 있어. 그러면은 만약 이게 좀만 줄어들면 확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56.8%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부채가 아니라는 거죠. 위안화나 달러가 이게 똑같은 비중이 아니고요. 달러는 그 보유량만큼 결국 이 비중만큼 부채를 너무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이 가치가 줄어들면은요. 결국에는 더 이제 위험해지는 게 달러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여섯 번째 이유는요. 이 국내 금을 사면은요. 공급망과 보관 위험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이런 목표는 뭐냐? 매입 경로의 국산화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은 대부분 영란은행이 있었잖아요. 영란은행에 대부분 있었는데 런던 세계 최대 금 거래 중심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동성과 거래 편의성은 뛰어납니다. 그러나 전량을 해외 특정 기관에 보관한다면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보관 장소에 집중이 돼 버리고 그다음에 국제 운송과 인도 위험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상황에서 이 접근성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래 상대방과 관할권이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해외 보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내 재련업체가 생산한 금을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체계를 통해 매입하면 한국은행은 해외 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LS랑 그다음에 고려아연. 그래서 구리아연 재련물의 이 부산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LS랑 고려아연은 국내 재련업체인데요. 광산에서 직접 캐는 회사라기보다 구리아연을 재련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형태로 금을 생산하거든요. 이 가운데 국내 수요를 제외하고 해외 수출될 물량을 한국은행이 국제 시세로 사는 구조다. 그래서 즉 일반 투자자가 거래하는 이 KRX 금 시장에서 물량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해외로 나갈 금을 한국은행이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국내 금 가격에는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물론 제한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금 가격의 투자인 동시에 국가 전략 자산을 공급망을 이제는 국내 일부를 구축하는 촉이다. 그러니까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잘했다. 금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존 버나드가 말했잖아요.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금도 가져와야 되고 금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한 것 중에 해외에 수출할 거를 일부 정도는 한국거래소랑 예탁결제원에 좀 보관을 하겠다. 이거 만약에 보관을 해서 약간 오픈을 해놓는다고 하면 구경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죠. 그래도 그래서 진짜 이거는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이유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13년이 지나서 이 금 트라우마가 약해졌다. 그리고 요즘 금값이 이제 다시 잘 오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13년간 사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금값이 높았던 시기에 90톤을 이 고점에서 물려버려서 그때 이제 고점에서 샀다고 막 계속 비판했었죠. 그래서 이 경제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컸었잖아요. 야 이거 내가 굳이 뭐 이거 금을 사서 칭찬은 못 받을 망정 굳이 이거 사야 되냐? 그리고 금은 이자가 없고 그때까지는 이제 미국채가 이자를 준다. 그리고 미국채가 잘 나갔던 시기거든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좀 미국 주식도 좋아해서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저는 미국에서 다극화, 중국이나 아니면 금 이쪽으로 자산이 다극화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 기사도 보고 그러면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는 점점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제가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거 예전부터 들어왔던 게 미국이 지금 뭐 세계의 중심이다. 그리고 미국 S&P 500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워렌 버핏도 조금 생각이 바뀌었죠. 달러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가 워렌 버핏이 얘기하고 있고
미국장은 이제는 카지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서서히 이제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지 않았는데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는 진짜 목적은 뭐냐? 이 단기 매매 차익이나 높은 이자 수익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이 외환 보유액의 다변화, 그다음에 국가 신용의 최종 담보, 그다음에 전쟁 제재 금융 위기를 대비하는 자산이고, 그다음에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자산과 상관관계의 위험이 거의 뭐 반대되기 때문에 완충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는 가격에 이런 여러 가지 뭐 변동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차치해 두고 이런 가치가 더 크니까 이제 가격 변동과는 조금 무관하게 서서히 이제 모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제는 또 인플레이션이랑 이제 점점 더 그런 다극화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한국은행도 점점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모으려고 하는가?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금 가격 조정입니다. 그래서 25년 급등 이후에 26년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사상 최고가에서 대규모 실물금을 매입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다만 실제 매입 시점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니 바닥을 확인했다는 이런 얘기는 단정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중동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그래서 세계금융협회의 26년 중앙은행 설문은 이 중동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상당수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지정학 위험이 이 금 부여 의사에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재정과 달러 위험이 있죠. 그래서 국가 부채와 장기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금 뭐 베센트 장관 난리 났잖아요. 며칠 전에 지금 엔화를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외환 보유액 전체를 달러 채권으로 집중하는 거는 이제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저는 만약에 이제 미국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미국채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변화입니다. 폴란드,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금을 늘리면서 한국의 낮은 금 비중이 더 두드러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금 모아야 된다 계속 외친 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매입 인프라를 또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재련업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참여하는 거래 결제 보관 구조가 마련돼 이렇게 새 선택지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이제 실물 금 모으는 분들도 저도 있고요. 저도 포함해서 점점 더 이제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면은 금 가격에는 제가 봤을 때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탈달러 선언이냐? 한국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탈달러와 선언인 건 맞지만 한국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69.5%인 달러 이런 자산도 있고 달러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미국의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이 과도한 달러 집중을 완화하는 건 마찬가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도한 이런 달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을 조금 보완을 하는 이 포트폴리오 보완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실제로 얼마를 살까? 이거는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몇 톤까지 늘릴 수는 알 수 없습니다. 뭐 4 톤에서 5톤 정도라고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이 곧 뭐 한국은행이 연간 매입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4 톤에서 5 톤이 이게 수출량인데요. 이거를 매입한다 이거는 알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금을 매입을 할까? 첫 번째는 해외 금 ETF 있잖아요. 유동성이 높은 금 익스포저를 확대한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아서 해외에 뭐 GLD나 ETF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GLD를 크니까 이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GLD가 저는 이렇게 조금 약간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살짝 이 뭐라고 하죠? 수수료가 좀 높죠. 그래서 뭐 BAR도 저번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BAR이 조금 수수료가 낮게 나와서 여기에 0.17인가 0.1745인가 이 정도고 이게 0.4잖아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BAR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해외 ETF는 뭐 BAR도 있고 다른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내 생산 금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외환 보유액 증가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목표 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킬 거고, 그다음에 영란은행이 이제 집중 보관 구조를 일부 분산할 것이다. 그리고 금 대여 수익을 현금 대신 금으로 받아서 이제 보유량을 늘리는 방식도 검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결국에는 어 단기 바닥을 보장하지 않지만 이제는 장기적으로 이제 중요한 신호죠. 왜냐? 매수 주체가 확대되는 거죠. 중국, 러시아, 터키, 폴란드 중심이던 이 매수 주체의 금 비중이 낮았던 한국과 일부 국가가 합류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이제는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수요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보석이나 개인 투자 수요와 달리 이제 중앙은행이 준비 자산으로 모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점점 더 진짜 점점 이제 다변화, 다극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달러의 다극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다극화 시대가 열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실물금도 실물은도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진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한국의 이제 금 이거는 프리미엄이 거의 다 많이 빠졌죠. 그래서 거의 뭐 역푸도 가끔 생기고 그런다는데요. 그래서 실물금도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저 거 링크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점점 더 이제 국가 전략으로 이제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국채와 이제 금을 이제는 함께 들고 갑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침체, 금리 하락에는 이 장기 국채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 하락,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기는 금이 유리한데요. 이제는 이런 개념을 넘어서 금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미국채보다 저는 앞으로 30년 뭘 모을래 하면은요, 금을 모을 겁니다. 미국채는 안 모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험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 가격을 한번 보자면은요, 지금 보면은 이 일본이 난리 났다 하니까 지금 갑자기 튀고 있죠. 일본이 난리 난 이후에 가격이 갑자기 여기서 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일본이 지금 미국채를 팔지 마라 이렇게 베센트 장관이 얘기하고부터 이제는 점점 이 4,200달러를 돌파하면서 가고 있고, 은도 지금 뭐 은 가격도 잘 가고 있죠. 은이 지금 보시면 62달러, 60달러 이제 돌파했습니다. 은이 이제는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바닥을 다 잡고 조정을 하다가 62달러 돌파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점점 보면은 재밌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이제 또 시세가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장기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이제 금을 매입한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느끼셨다시피 다흑화 시대에 이제 한국은행도 늦게서야 참전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하이프라고 있어요. 옆에 댓글 옆에 이렇게 넘겨보면 하이프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